새우가 고래의 뼈를 부쉈다. 2025년 겨울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메인 홀. 거대한 스크린에 이 문장이 박히자 500석을 가득 채운 엘리트들의 숨소리가 일시에 멎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데이터는 더욱 잔혹했습니다. 미국이 40년, 일본이 60년, 유럽연합이 70년을 쏟아붓고도 희망. 고문이라 치부했던 인공태양 1억 도의 통제. 하지만 지도 위 작은 점에 불과한 대한민국은 단 12년 만에 이 신의 영역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조작이 분명합니다. 강의실 뒤편 일본 출신의 한 유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대답 대신 차가운 수치 하나를 더 띄웠습니다. 83%. 불과 5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럽의 심장부를 흐르는 전력망, 전 세계의 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그리고 대륙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산 시스템까지. 이 거대한 메커니즘의 83%가 K기술 없이는 단 1초도 가동될 수 없는 코리아 종속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거대 강대국들이 이론에 매몰되어 있을 때 불가능을 당연한 과제로 설정하고 달려온 한국의 철저한 계산이 만들어낸 현실적 공포입니다. 이제 전 세계 지성인들은 서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데이터가 거짓이길 바라는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두려운가? 태평양 너머에서 날아온 기존의 모든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충격적인 보고서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켈런입니다. 1950년대에 태어나 미국 동부의 작은 대학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선택한 건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고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설명되던 시대였습니다. 박사 과정을 밟을 때 제 지도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드워드, 국제 정치는 물리학과 같네. 큰 것이 작은 것을 끌어당기지. 예외는 없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강대국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넓은 영토,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군사력과 경제력.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들은 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요? 그들은 생존이 목표였습니다. 스위스처럼 중립을 지키거나 싱가포르처럼 틈새를 찾거나.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가르치면서도 무언가를 계속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건 1970년대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쯤 지났을 때였죠. 당시 제가 읽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 1인당 GDP $80. 회복 가능성 낮음. 저는 그 나라를 교과서에서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냉전 구도 속 완충국. 미국의 군사 원조로 간신히 유지되는 분단 국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이론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의 전형이었으니까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당한.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는 나라.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제 동료 한 명이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한국이 요즘 재밌어. OECD에 가입했대. 자네 이론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본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가능했겠지. 운이 좋았던 거야. 그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상한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한국 반도체 세계 1위, 한국 조선업, 일본 추월, 한국 자동차 미국 시장 점유율 급증.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냥 몇 개 산업에서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특정 분야에 올인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싱가포르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은퇴를 3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제게 마지막 공개 강연 시리즈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자유였습니다. 40년간의 연구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냉전의 종식? 중국의 부상? 아니면 유럽 통합의 한계?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 그 순간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한국이다. 한국을 사례로 들면 완벽하겠어. 몇 개 산업에서 성공했지만 결국 구조적 한계를 넘지 못한 나라.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영토도 좁은 나라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자원 빈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 이상, 식량 자급률 낮음, 분단 국가로 인한 안보 불안. 봐, 내 말이 맞잖아.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GDP 세계 10위권, 1인당 GDP 3만 달러 초과, 수출액 세계 7위. 잠깐 이건 좀.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통계 오류는 아닐까?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작은 나라의 범주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는 중견 강국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경제 규모가 가능한가? 그때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제조업에 올인했구나. 값싼 노동력으로. 그래, 그거다.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싼 인건비로 제조업 중심 수출 경제를 만든 거야. 하지만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 인건비가 오르면 끝이야. 저는 안심하며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1인당 연구개발비 세계 2위. GDP 대비 R&D 투자 비율 세계 1위. 이건 뭐지? 값싼 노동력으로 성공한 나라가 왜 연구개발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거지?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불편함은 커졌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철강. 이건 한두 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5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 조립이 아니라 핵심 부품과 소재까지.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설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지원? 일본의 기술 이전? 아니면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그 예외적 조건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 보고서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무기 구매 납기에 관한 분석이었습니다. 별로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약속한 납기를 거의 100% 준수한다. 저는 처음에 그 문장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나토 국가 평균 72%이나 미국 68%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잠깐.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납기 준수율 100%? 미국보다 높다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통계 오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수출건 계약 후 6개월 만에 첫 인도. 예정보다 2주 빠름. 호주 K9 자주포 수출건 약속된 납기보다 3개월 조기 인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라는 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제조품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조립되어야 하고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납기는 바로 지연됩니다. 독일조차 무기 납기를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F-35 전투기는 몇 년씩 납기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거의 100%를 지킨다는 건가?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전차를 만들 때 부품의 90% 이상을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것을, 수입 부품 의존도가 극히 낮다는 것을. 그 말은 즉 납기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는 공급망 독립을 이미 달성한 나라였습니다. 공급망 독립. 그건 제가 평생 강대국의 조건이라고 가르쳤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이들은 핵심 부품을 자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들은요? 그들은 수입에 의존합니다. 부품 하나를 독일에서 사오고 다른 부품을 일본에서 사옵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그게 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도 핵심 부품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철강도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도 배터리도 심지어 전투기 엔진까지도 자체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내 이론이 틀린 건가? 아니야. 아직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건 예외일 뿐이야. 특수한 환경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분단 국가니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급자족을 추구한 거야. 그래, 그거야. 이건 일반화할 수 없어.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자료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조선업 보고서였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 대한민국.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선박 건조 기간이 세계 최단. 평균 18개월. 유럽 조선소 평균 24개월. 중국 조선소 평균 22개월. 또 속도였습니다. 왜 이 나라는 항상 빠른 거지?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 96%, 유럽 평균 74%, 또 납기였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약속을 지키는 거지?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 차이인가? 그래, 그거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거야. 유교 문화라든지 집단주의라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화만으로는 제조업 납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납기를 지키려면 공정관리 능력, 부품 수급 능력, 품질 관리 능력,
모든 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건 문화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인공태양 운전시간 신기록 경신. 인공태양?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핵융합 발전. 아, 그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핵융합은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걸. 태양처럼 수소를 융합시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듣기엔 멋있지만 현실에서는 수십 년째 실패만 반복되고 있는 기술. 미국도 못했습니다. 유럽도 못했습니다. 일본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뭘 했다는 건가? 저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K스타 1억도 플라즈마 102초 유지 성공. 이는 기존 기록 31초를 3배 이상 경신한 것. 저는 멍하니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1억도. 태양 중심부 온도가 1500만 도입니다. 이 나라는 태양보다 7배 뜨거운 온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건가? 그것도 102초 동안?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과장 기사겠지. 언론이 부풀린 거겠지. 하지만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K스타 장치는 실제로 세계 핵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핵융합은 그냥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가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물리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모든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라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K스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이 나라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20년, 25년, 30년.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납기 준수율, 공급망 독립, 핵융합 기술. 이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패턴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자료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핵융합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2년. 무슨 뜻인가 했더니 K스타가 1억도 플라즈마를 처음 달성한 게 12년 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계속 경신해왔다는 것. 12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12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핵융합 연구에서 12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미국은 60년 넘게 연구했고 유럽도 50년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선진국 기술을 베낀 거 아닐까? 그래, 그거다. 한국은 기술을 베끼는데 능숙한 나라야.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잖아.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저는 그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작은 나라는 혁신을 못합니다. 그저 선진국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를 보는 순간 그 안도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K스타의 핵심 기술 초전도 자석,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 모두 국산 기술. 국산 기술?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핵융합 장치의 핵심 부품을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초전도 자석이라는 건 절대온도 영하 269도에서 작동하는 극저온 장비입니다. 이건 몇 개 나라만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만들었다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베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독자 개발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이론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강대국은 기술을 개발하고 약소국은 기술을 수입한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수입하는 대신 스스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도 배터리도 심지어 핵융합까지도. 그럼 한국은 강대국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강대국이라면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넓은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는 강대국처럼 행동하는 거지?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오래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박사과정 시절 적어 놓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힘은 자원에서 나온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원이 없는 나라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영토가 좁은 나라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가 품질과 속도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빠뜨린 게 있다는 것을. 제가 40년 동안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평생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 이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제 평생의 확신이 무너지는 곳으로. 저는 그날 밤 제 이론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예외적인 상황 덕분에 성공했다는 증거를, 운이 좋았다는 증거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증거를.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면 열수록 틀린 쪽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K-스타 프로젝트 초기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995년 한국이 핵융합 연구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동료들과 함께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학회 라운지에서 동료 교수 한 명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핵융합을? 미국도 30년째 못하는 걸? 저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개발도상국 특유의 자신감이겠지. 몇 년 하다가 포기할 거야. 당시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프로젝트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이들 강대국이 손을 잡고 인류의 꿈을 이루려던 순간이었죠. 한국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관찰자 국가. 돈은 내되 핵심 기술은 배우지 못하는 위치.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핵융합은 강대국의 영역이니까요. 마치 핵무기처럼 우주 개발처럼 특정 국가들만 접근할 수 있는 신성한 영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ITER에 참여하면서도 독자적인 핵융합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K-스타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혼자 하려고 하지? ITER에서 배우면 되는데. 돈만 낭비하겠네. 제 동료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결국 실패하고 세금만 날릴 거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관찰자로 남으면 영원히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기술이라는 건 직접 부딪혀야만 체득되는 것이라는 것을, 실패를 두려워하면 영원히 2등 국가로 남는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K스타의 기술 명세서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초전도 자석.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초전도 자석이라는 건 절대 온도 영하 269도를 유지해야 하는 극저온 장비입니다. 액체 헬륨으로 냉각해야 하고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미국 MIT도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자체 개발했습니다. 기술 명세서를 보니 단순히 개발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성능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 이건 더 놀라웠습니다.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가두는 기술입니다. 태양보다 뜨거운 물질을 물리적으로 닿지 않게 공중에 띄워놓는 기술입니다. 조금만 자기장이 흐트러지면 플라즈마가 벽에 닿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미국은 이 기술 때문에 수십 년을 헤맸습니다.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서 몇 초도 못 버티고 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STAR는 다릅니다. 플라즈마 제어 알고리즘,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 이 모든 게 독자 개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진공 용기 제작 기술이었습니다. 핵융합로의 진공 용기는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극저온과 초고온을 동시에 견뎌야 하고 중성자 폭격도 견뎌야 합니다. 이런 소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5개도 안 됩니다. 한국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료를 읽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표였습니다. 1995년 K스타 프로젝트 착수, 2007년 건설 완료, 2008년 첫 플라즈마 발생 성공, 12년, 설계부터 완성까지 12년, 미국의 첫 핵융합로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일본 JT60은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유럽의 JT는 15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12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성능까지 더 좋았습니다. 저는 시간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12년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그 이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2010년 1초 플라즈마 유지 성공, 2012년 10초 유지, 2016년 70초 유지, 2018년 1억도 달성, 2020년 1억도 20초 유지, 2021년 1억도 30초 유지, 2022년 1억도 102초 유지. 매년 기록이 갱신됐습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된 진화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술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보통은 실패하고 멈추고 방향을 틀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수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실패는 학습의 일부입니다. 시행착오는 과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최소화하고 학습을 최대화하고 매년 정확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를 알고 있구나. 내가 모르는 뭔가를. 며칠 뒤 저는 방산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읽었습니다. 부정하려는 시각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시각으로.
폴란드 K2 전차 수출권. 계약 체결 2022년 7월. 첫 인도 2023년 1월. 6개월. 전차를 6개월 만에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것도 약속보다 2주 빠르게. 저는 비교를 위해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 수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평균 18개월에서 24개월. 미국 M1 에이브럼스는요? 평균 2년 이상,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립니다.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품질 저하 없이.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거겠지. 품질은 떨어지고. 그건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빠르게 만들려면 어딘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현지 테스트 결과 명중률 98.7%, 기동성 평가 최상위, 고장률 0.3%. 고장률 0.3%.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의 평균 고장률은 23%입니다. M1 에이브럼스도 비슷합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복잡한 무기 시스템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차는 그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붕어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밀 공예품이었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한,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빠르면서도 완벽한. 저는 그 순간 제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붕어빵처럼 찍어낸다는 표현은 모욕이 아니라 경이로움이어야 했다는 것을. 왜냐하면 복잡한 무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대량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제조 능력이니까요. 독일도 못하고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호주 K9 자주포 수출권. 계약 2021년 10월. 인도 2022년 7월. 납기보다 3개월 빠름. 노르웨이 K9 수출권. 계약 2017년 12월. 인도 2019년 11월. 납기 정확히 준수. 에스토니아 K9 수출권. 계약 2018년 1월. 인도 2019년 10월. 약속보다 1개월 빠름.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회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 각국은 무기 구매를 급증시켰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업체들은 공급망 문제로 납기를 맞추지 못했다. 주문량이 평시의 3배로 늘어나면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일부 계약은 2년 이상 지연됐다. 유일하게 약속을 지킨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수요가 폭증합니다. 모든 나라가 공급망 압박을 받습니다. 독일 같은 제조 강국도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 어떻게? 저는 답을 찾기 위해 한국 방산업체의 공급망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핵심 부품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합니다. 엔진, 변속기, 장갑, 포신, 전자장비, 심지어 볼트 하나까지도 국내 협력사에서 생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납기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독일이 부품을 못 보내도 일본이 소재를 못 보내도 한국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망 독립. 이게 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전 세계는 무기를 샀지만 신뢰는 한국에서만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한가? 자원이 있어서? 아닙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철광석도 수입하고 석유도 수입하고 심지어 식량도 절반 이상 수입합니다. 인구가 많아서? 아닙니다. 5천만 명. 독일보다 적고 프랑스와 비슷합니다. 영토가 넓어서? 아닙니다. 남한은 10만 제곱킬로미터. 미국의 1%도 안 되고 독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 뭐죠? 기술? 그럼 그 기술은 어디서 왔죠? 누가 개발했죠? 자본? 그럼 그 자본은 어디서 왔죠? 전쟁 직후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이론을 다시 펼쳤습니다. 40년 동안 가르쳤던 강대국의 조건들. 자원, 인구, 영토, 군사력, 경제 규모. 한국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압도적으로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작동합니다. 왜? 저는 답을 찾기 위해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한 분야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그리고 세계 5위 안에 드는 분야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방산, 로봇, 바이오. 리스트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공통점이 뭐지? 처음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업마다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들여다보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분야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분야라는 것. 반도체 하나 불량 나면 스마트폰 전체가 폐기됩니다. 배터리 하나 잘못 만들면 전기차가 폭발합니다. 선박 하나 잘못 만들면 바다에 가라앉고 수백 명이 죽습니다. 전차 하나 잘못 만들면 전쟁터에서 아군 병사가 죽습니다. 이 분야들은 대충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99%도 부족합니다. 99.9%도 부족합니다. 99.99%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영역에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사회학 서적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연구였습니다. 집단주의, 공동체 문화, 유교 전통, 가족 중심 사회. 한국을 설명할 때 늘 등장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었으니까요. 너무 문화론적이었으니까요. 저는 구조를 믿었습니다. 자원, 인구, 제도. 측정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것들을. 문화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혼자 성공하지 않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SK 하이닉스와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웠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수천 개 협력사가 부품을 정확히 납기에 맞춰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K-방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한화,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등 여러 기업이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소재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장비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품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 회사, 테스트 회사, 패키징 회사. 이들이 모두 제 역할을 정확히 해야 반도체 하나가 완성됩니다. 전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장갑, 포신, 전자장비, 센서, 통신장비. 수백 개 협력사가 정확히 납기를 맞춰야 전차가 완성됩니다. 하나라도 늦으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 몇 명을 인터뷰한 기록을 찾아 읽었습니다. 한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납기를 못 지키면 현대차 라인이 멈춰요. 그럼 현대차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도 다시는 거래를 못해요.
그래서 절대 못 지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납기는 지켜야 해요. 다른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부품은 작아요. 전체 제품 가격의 0.1%도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없으면 제품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책임감이 엄청나요. 제가 실수하면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또 다른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우리한테 주문할 때 품질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불량률 0.01% 이하.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안 하면 도태되니까요. 하다 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인터뷰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서구에서는 개인이 중심입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만 하면 됩니다. 남이야 어떻든 내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잘해도 옆 사람이 못하면 전체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게 결국 나를 돕는 길이니까요. 이건 이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50대, 60대, 70대 한국인들을 인터뷰한 기록을 더 찾아 읽었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다 같이 가난했어요. 온 나라가 가난했어요. 혼자 잘 살 수 없었어요. 이웃이 굶으면 우리도 굶었으니까. 그래서 도왔어요. 내가 도와야 나도 살았으니까.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때는 나라가 우릴 도와줄 수 없었어요. 나라도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도와야 했어요. 품앗이처럼. 내가 오늘 내일 도와주면 너도 내일 도와주고. 한 5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정말 대단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 세우고 기술 배우고 수출 시작하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왜? 나라를 살려야 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열심히 하든지 굶어 죽든지.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삶에서 배운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을 겪었습니다.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것. 함께 가야 산다는 것. 내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잘해야 내가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세대가 만든 회사들이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한화, 포스코. 이들 회사는 모두 19만 5,06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버텼습니다.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만든 제품이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놓쳤던 게 뭔지. 저는 국가를 물리적 조건으로만 봤습니다. 자원, 인구, 영토, GDP, 군사력. 하지만 한국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신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생존의 정신, 책임의 정신, 공동체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은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신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직접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공장도 다리도 학교도. 1인당 GDP 67달러.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논밭에서 일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왜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조급하다. 무리한 속도를 추구한다. 품질보다 속도를 우선시한다. 장기적 계획보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약점이라고, 조급함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준비된 속도였습니다. K2 전차를 6개월 만에 만든 건 대충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설계가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고, 부품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공정이 이미 최적화되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K스타가 매년 기록을 경신한 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가 아닙니다. 매년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준비해서 가능한 겁니다. 한국의 속도는 책임이 따르는 속도였습니다. 빠르게 만들되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약속하되 납기는 반드시 지킵니다. 빠르게 도전하되 실패는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서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속도와 품질이 반비례한다고 배우니까요. 빠르고 싸고 좋은 것 중 2개만 선택하라. 이게 서구 제조업의 격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깼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한, 빠르면서도 품질 좋은, 빠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화를 한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 한국은 생존하기 위해 빨라야 했습니다. 전쟁 직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성장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더 잘 살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었습니다.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품질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시장은 냉정하니까요. 품질이 나쁘면 아무도 사주지 않습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2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DNA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세계은행 2024년 경제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한 세대 만에 도약한 나라다. 한 세대. 30년. 1960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79달러. 소말리아 IT보다 가난했습니다. 1990년 한국은 중진국이 됐습니다. 1인당 GDP 6,000달러. 2020년 한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60년 만에 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나라는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일본, 100년 이상 걸렸습니다. 게다가 메이지 유신 전부터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습니다. 독일, 2차 대전 전부터 이미 선진국이었습니다. 전후 재건이었지 맨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중국, 40년째 성장 중이지만 아직도 1인당 GDP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만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이론이 왜 무너졌는지.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국가의 힘은 자원에서 나온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국가의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작은 나라는 생존이 목표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세계를 이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넓은 땅과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정신이다. 저는 틀렸습니다. 40년 동안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건 은퇴를 앞둔 지금이었습니다. 마지막 강연을 준비하며 저는 제 제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론을 배웠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강해질 수 없다고. 작은 나라는 한계가 있다고. 구조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틀렸다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증명했다고. 구조보다 중요한 건 의지라고. 조건보다 중요한 건 정신이라고. 그리고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는 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시작점도 최악이었던 나라.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나라. 국제사회가 생존조차 의심한 나라. 하지만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예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외라는 건 일반 법칙에서 벗어난 특이 케이스라는 뜻입니다. 운이 좋았거나 특수한 조건 덕분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법칙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강해질 수 있다는 법칙, 작아도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법칙,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법칙, 그리고 그 법칙은 교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공장에서 밤새 일하신 분들, 논밭에서 땀 흘리신 분들, 아이를 키우며 동시에 일하신 분들,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독일로 간 광부들과 간호사들, 수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닌 상사원들.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은퇴를 앞두고 저는 후배 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연구하세요. 이 나라는 미래의 교과서입니다.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인구가 적은 나라가 어떻게 강해질 것인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한국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기술도 중요합니다. 자본도 중요합니다. 제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 불가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묵묵히 해내는 태도.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해낸다고 증명하는 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는 여러분이 평생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당신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이뤄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건 땅이 아닙니다. 땅은 여전히 좁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함께 가는 정신, 책임을 다하는 정신. 그 정신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불가능을 다룰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며 떠오른 그 시절 기억이 있다면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